자, 일론 머스크의 승부수가 결국 통했습니다. 오픈 AI의 비밀이 담긴 일기장이 법정에서 공개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단순한 싸움인 줄 알았던 일론과 샘 알트만의 소송이 사기 혐의를 다루는 배심원 재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뒤흔들 치명적인 내부 증거들이 쏟아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둘째,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의 자존심을 꺾고 엔비디아와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현대차에게 신의 한 수일지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일지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AI 투자의 진짜 기회는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이곳에 있습니다. 조용히 12배나 폭등한 테슬라의 에너지 실적과 AI 시대의 새로운 병목 현상을 짚어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정말 굵직한 내용이죠.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 그리고 오픈 AI의 싸움이 이제 말싸움을 넘어 진짜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됐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부터 드리면요. 2015년에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은 구글이 이제 AI를 독점하는 걸 막고 인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AI를 만들자 그러면서 오픈 AI를 만들고 이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일론은 이 비영리 약속을 믿고 이제 거액 약 560억 원을 기부했고요. 근데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작은 충돌도 생기고 또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떠나게 되었는데, 일론이 떠나고부터 2019년에 샘 알트만이 이제 돈이 필요하다면서 슬그머니 영리 자회사, 그러니까 오픈 AI LP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영리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영리 기업 할 거였으면 난 기부 안 했다. 너네가 비영리한다고 나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기술 개발해서 너네 배만 불린 거 아니냐? 이건 명백한 사기다. 그러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연방 판사가 오픈 AI 측의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픈 AI 이제 변호인단이 이 소송은 말도 안 되니까 재판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기각해달라, 끝내달라. 그렇게 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판사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증거도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정식으로 따져봐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론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다가오는 2026년 3월 배심원 재판으로 가게 됐고요. 판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그거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건 오픈 AI에게 정말 불리할 수 있어요. 인류를 위한다더니 결국 자기들끼리 돈잔치한 거 아니냐라는 일론의 프레임이 일반 시민들한테 감정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거든요.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많은 일이 비밀리에 행해졌다. 비영리 구조가 유지될 거라는 약속들이 있었다. 그렇게 콕 집어 말했는데요. 이건 법원이 보기에도 오픈 AI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떳떳하지 못한 숨겨진 꼼수가 있었다고 의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특히 이번 소송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그렉 브록만의 일기장입니다.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만이 2017년에 쓴 일기가 발견됐는데요. 거기에 나도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 그냥 영리 기업으로 바꿔버릴까 생각 중이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건 오픈 AI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받으려고 영리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변명해온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처음부터 돈을 벌려는 탐욕이 있었고 그걸 숨긴 채 일론 머스크에게 기부를 유도했다면 이건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2026년 3월 재판장이 열리면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 돼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샘 알트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명 계약이나 영리 전환의 진짜 이유 같은 민감한 내부 사정을 다 털어놔야 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오픈 AI의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거고,
반대로 일론 머스크와 xAI는 우리가 옳았다는 명분을 얻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현대차와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최근 그 CES 2026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만났는데요. 그리고 임원들에게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인 알파마요와의 협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알파마요는 엔비디아가 만든 그 최신 자율주행 패키지죠. 칩만 꽂으면 자율주행이 되는 턴키 솔루션인데요. 그런데 이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마냥 좋은 호재만은 아닙니다. 현대차는 지난 10년 가까이 모셔널이라는 합작사도 만들고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엔비디아 칩을 쓰겠다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말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실전에 투입할 만큼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일종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그런 셈이에요. 최근에 정의선 회장이 테슬라 FSD의 라이센스를 쓰지 않고 현대가 내부적으로 직접 개발하겠다고 했었는데 뭐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에 관심을 갖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의 책임 소재인데요. 테슬라는 칩부터 소프트웨어, 자동차까지 다 자기가 만드니까 사고가 나면 테슬라가 당연히 책임지면 됩니다. 구조가 단순하죠. 하지만 현대차가 엔비디아 기술을 가져다 쓰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엔비디아는 칩이랑 소프트웨어를 팔고 돈을 벌면 끝인데 만약 오작동으로 사고가 나면 소비자는 차를 판 현대차한테 소송을 걸 거예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통제권은 엔비디아에게 넘겨주면서 법적 책임은 혼자 다져야 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쓰는 것과 비슷한 구조가 되는 거죠. 하드웨어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예요. 그리고 정 회장은 이제 중국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으니 긴장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했는데 실제로 BYD에 이어 지커나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들이 한국에 이제 줄줄이 들어올 예정이죠.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으려는 것도 자체 개발을 고집하다가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이야기도 로봇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공장에서 안 쓰겠죠. 그래서 정 회장은 이제 금융 계열사들에게 로봇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리스 같은 금융 상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이제 로봇도 정수기나 자동차처럼 렌탈해서 쓰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또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AI 전쟁이 이제는 에너지 전쟁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를 칭찬한 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보면요. 이제 AI 발전의 진짜 병목 구간은 반도체 칩이 아니라 바로 전기, 즉 전력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AI 칩을 많이 사놔도 전기가 끊기면 그냥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으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배터리와 가스 터빈의 관계인데요. 보통 우리는 친환경 시대가 오면 가스 터빈 같은 화력 발전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배터리와 가스 터빈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보완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감당 못할 때 이제 가스 터빈이 도와주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두산 같은 우리나라의 두산 기업이 만드는 가스 터빈이 단순히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배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인프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진짜 경쟁은 이제 칩 대 칩의 대결이 아니라 누가 전기를 끊기지 않고 공급하느냐, 즉 에너지 시스템 대 에너지 시스템의 대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런 흐름 속에서 테슬라 에너지가 보여준 실적은 그야말로 괴물 같아요. 테슬라 에너지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한데요.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46.7기가와트시를 설치했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양이냐면 라스베가스 전체를 5일 동안 밤낮 없이 이제 풀 가동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예요.
성장 속도도 무섭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12배나 성장했고요. 현재 전 세계 전력망급 저장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0%나 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남들이 시제품을 만들 때 테슬라는 미국 라스롭과 중국 상하이의 전용 공장인 메가팩토리를 지어서 이제 붕어빵 찍어내듯이 배터리를 양산했기 때문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에너지 사업이 전기차만큼 커질 거다라고 말했던 게 이제 허풍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에 전기가 부족해질수록 테슬라가 지어놓은 이 에너지 주유소들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화제를 조금 돌려보면 이번에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잡은 이제 신형 태양광 패널 TSP420의 배송을 시작했다 합니다. 이 패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18개의 파워존 기술입니다. 보통 태양광 패널은 나뭇잎 하나가 가려서 그늘이 생기면 패널 전체 성능이 뚝 떨어지거든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하나가 나가면 줄줄이 끊기는 것처럼요. 근데 테슬라는 패널 하나를 18개 구역으로 쪼개놨습니다. 이제 그늘진 곳만 끄고 나머지 구역은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건 실제 가정집 환경에서 발전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테슬라답게 이제 올 블랙으로 마감해서 금속 테두리가 안 보이고 지붕에 딱 붙는 디자인이라 설치해 놓으면 집이 아주 세련되게 보인다고 하는데 크기는 기존보다 작아졌는데 출력은 420W로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고 해요.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 뉴욕 버팔로 공장인 기가 뉴욕에서 생산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서 중국산 저가 패널과의 경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초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